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금일 컨텐츠도 바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7월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총 10번의 7월 중에 단 3번만 음봉이 나왔고 그 외 7번은 다 양봉으로 한 달을 마무리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3년의 7월 달도 양봉의 캔들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4천만 원 초반대, 4,100만 원 조금 안 되면서 횡보하는 느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250만 원은 지켜줬지만 뭐 큰 상승 아직까지는 불러오지 못하면서 조금은 밀리고 있는 상황 연출하고 있습니다. 리플 코인 마찬가지로 지금 전체적인 알트코인 자체가 그렇게 크게 올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XRP 역시나 조금은 밀리면서 물량 소화하는 과정에 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모아가는 그런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시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트코인 반감기 이제 드디어 30일 남았고요. 비트코인 반감기도 이제 D-Day 300일을 깨트렸습니다. 298일 남았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라이트코인 역시나 100달러 지켜주면서 107달러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의 7월 장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편으로는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확신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또 세력들이 핸들링하고 언론 미디어에서 어떤 정보들이 나오면서 가격의 횡보가 어떤 식으로 가는지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기사 유럽 국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디지털 유로 출시를 위해 굉장히 많이 힘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유럽은 국가별로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 디지털 통화죠. CBDC의 잠재력을 예리하게 탐색하고 있습니다. 나오면서 유로피안 중앙은행 이 ECB 같은 경우 스페인, 프랑스, 안도라와 같은 국가와 함께 디지털 유로를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 이제 디지털 세상으로 가기 위해 유럽 국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위스와 독일과 같은 일부 국가는 여전히 신중한 반면에 덴마크와 같은 다른 국가는 굉장히 이런 디지털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중점을 두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미루어 봤을 때 좀 더 확장해서 보자면 세계 각국의 CBDC를 도입하고 다양한 혁신적 기능을 기대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5월 기준으로 11개 국가가 CBDC를 도입했고 103개국이 개발 그리고 파일럿 단계 도입하기 전 한번 시행해보는 그런 테스트 단계에 있으면서 CBDC가 민간 화폐의 어떤 지급 수단으로의 역할도 분담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즉 다시 말해서 이제는 전통 금융 시장을 이제 슬슬 CBDC가 파일을 가져가면서 점점점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 외적으로도 우리가 세계 경제나 그런 거시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일단 이번 연도 2023년에 코로나 종전 선언이 됐죠. 팬데믹을 종료했고요. 그 다음으로 디폴트 우려, 미국의 디폴트 이슈가 또 지나갔습니다. 다음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일단은 6월에 중단이 되면서 또 7월에는 한 번 더 올린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긴 있었지만 이런 부분도 해봤자 베이비 스텝 정도고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러우 전쟁의 종전 시그널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계속적으로 지금 세력들이 손바꿈을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리플과 SEC의 소송 결론이 날 것이다 라는 부분도 이제 우리의 타임 레인지에 시계추에 들어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우리는 지켜봐야 될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고 이런 부분으로 있을 때 우리는 여유를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연관된 기사 하나로서 CIA 수장이 우크라이나를 극비 방문하면서 영토 탈환과 휴전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라는 부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젤렌스키를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협상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이제 언제 나올지 우리는 지켜보면 된다. 암호화폐 제도권 수용과 함께 러우 전쟁의 어떤 종전 시그널이 나오는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뷰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러우 전쟁의 어떤 시그널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그리고 리플사와 SEC의 어떤 소송에 대한 판결적인 부분에 하나로 맞물리면서 들어올 것이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7, 8, 9, 3분기와 늦어도 2023년 올해까지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슈들이 정리가 되면서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좀 여유 있는 스탠스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리플 소식 들어가 보면 에링턴 캐피탈, 미국 SEC에 리플 기반의 헤지펀드를 출시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펀드 이름이 에링턴 XRP 캐피탈이라고 하면서 리플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요. 저희 구독자님의 한 분도 타임 레버리지님께 문의드립니다 하면서 타 유튜버 분께서 XRP 헤지펀드 신청 이게 호재 맞을까 하면서 리플 등등의 코인들이 토큰형 증권으로 판명이 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방송을 합니다. 타임 레버리지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도 한때 걱정을 많이 하였던 패소하고 증권이 되면 어쩌나 하고 나이 들면서 사용하기도 힘든 개인 지갑을 마련하며 일부는 옮겨놓기까지 했습니다 라고 해주시면서 국내에서 토큰형 증권 거래소를 만든다 해가지고 조금은 안심하게 되었습니다만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라고 해주셨거든요. 굉장히 제 느낌상으로 이 구독자 선생님께서는 이런 어떤 기사를 보시고 그리고 타 유튜버 분의 호재가 맞을까라는 그런 영상을 보시고 마음이 조금 뒤숭숭 하시면서 내가 지금 투자를 잘 하고 있나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 조금 더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서 하나씩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헤지펀드, 일단 헤지펀드가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헤지펀드의 헤지부터 보게 되면 울타리, 장벽, 방지책이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나라 돈 원화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부분에서 위험성, 뭔가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 같은데 환율 오르면서 원화 가치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는 그냥 안전자산인 금으로 해지를 해놔야겠다. 즉 다시 말해 방지책, 어떤 종류의 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방지책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해지라고 한다. 나 뭔가 원화가치 떨어질 것 같으니까 비트코인으로 해지해 놓을래. 나는 뭔가 안전한 ETF로 해지해 놔야겠다. 이런 게 바로 해지다. 그리고 펀드는 잘 아시잖아요. 그쵸? 모금을 한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럼 해지펀드 바로 보겠습니다. 레버리지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최소한의 손실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 방식을 의미한다. 이것만 보면 와 되게 좋아 보인다. 어떻게 최소한의 손실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지? 좀 더 읽어볼게요. 헤지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들을 중요합니다. 비공개로 모집하여 절대 수익을 남기는 펀드다. 즉 다시 말해서 세력들이 많이 하는 그런 행동이다. 공매도를 하거나 본인들이 아무도 모르게 비공개로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수익을 남기기 위해 하는 그런 펀드예요. 헤지펀드는 다른 종류의 투자 펀드와 비교하여 리스크가 높고 정부의 규제가 적은 편이라서 굉장히 기득권 세력들이 그리고 베일에 쌓여진 그들이 많이 활용하는 대중적으로는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은 하나의 펀드거든요. 트위터 보게 돼도 이 에링턴 최근에 SEC의 XRP 기반 해치 펀드를 신청했다라고 하면서 모두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인데 자, 그럼 과연 에링턴 XRP 캐피탈이 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시다. 이 에링턴 XRP 캐피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암호화폐 헤지 펀드이며 2017년 11월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게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 에링턴 XRP 캐피탈은 다수의 면에서 다른 헤지 펀드와 다를 바 없지만 한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특징이 바로 이 XRP와 관련되어 있는 것 뿐이다. 읽어보면 이 마이클 에링턴, 이 에링턴 XRP 캐피탈을 만든 사람이 회사 설립 공지에서 발표한 내역에 따르면 이 에링턴 XRP 캐피탈은 펀드에서 장부를 등록하고 그 수입을 배분하는 과정 그리고 수입을 지출하는 과정 그런 화폐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 XRP를 쓰는 즉 기초화폐로서 리플을 쓰기로 정했다. 이것만 다르지 그냥 우리가 소위 아는 헤지펀드의 일종이다. 왜 XRP를 쓸까요? 뭔가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쓸까요? 저는 그 부분보다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XRP가 트랜잭션도 굉장히 빠르고 수수료도 싸고 투명성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원들한테 수입을 분배하거나
지출을 함에 있어서 XRP를 쓴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XRP가 잘 될 것이다, 잘 안 될 것이다, XRP가 증권이기 때문에 에링턴 캐피탈이 나왔다, 뭐 소송이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호재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해치펀드가 뭔지 아셔야 되고 이 에링턴 캐피탈이 뭐하는 해치펀드인지 알아야 되고 XRP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아셔야 되죠. 그쵸? 그리고 이 해치펀드에 관한 기사를 보게 돼도 현재 이 에링턴 XRP 캐피탈이라는 해치펀드 이름만 나올 뿐이지 모두가 잘 될 것이다, 이게 끝이에요. 그 안에 XRP 브릿지를 사용을 한다라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질 거냐, 어떤 암호자산을 너희가 해치펀드에 포함을 할 거냐, 이런 내용은 아직 하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사만 보고 리플에 대한 호재다, 리플의 소송이 어떻게 나올 거다, 증권이다,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판단해서 투심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 큰 호재나 악재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런 하나의 XRP를 활용한 해치펀드가 나오려고 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꼭 저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언론이나 미디어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수반으로 해서 내공을 만들어서 투심을 유지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게 되면 리플 이달에도 XRP 10억 개 락업 해제, 전부 시장 매물로 나가진 않아 해명한다. 혹시라도 이런 기사를 또 보시고 10억 개가 해제됐다고? 뭐야, 해명했어? 뭐야, 리플이 뭐 잘못했나? 혹시라도 내가 투자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구독자 선생님들 없으시겠죠? 노파심의 말씀을 드릴게요. XRP는 1000억 개로 공급량이 정해진 중앙화된 토큰이죠. 그 중에 시장에는 약 530억 개 정도가 풀려 있다. 그럼 나머지 470억 개는 어디냐? 에스크로 물량으로 잠겨 있다. 이 부분 당연히 아셔야 돼요. 모르시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에스크로, 리플의 비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안전한 매매 보호 서비스를 위해 있는 하나의 안전장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달 10억 개씩 은행에게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해서, 왜? 수수료로 우리 거 한번 써봐 라고 하면서 대여를 해주기도 하고요, 판매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리플사는 이걸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죠. 남은 수량은 다시 에스크로 계좌로 락업이 되고 55개월 뒤에 대여 및 판매로 이루어진다. 가격 변동에는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오늘 에스크로 관련 기사 뜨고 리플의 가격 큰 변화 없었던 것처럼요, 현재 2023년 7월 기준으로 시장에 풀려있는 양이 1000억 개 중에 530억 개니까 대략 에스크로 물량으로 470억 개가 이렇게 묶여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중에 그룹을 다 하나씩 나눠서 10억 개씩으로 쪼개져 있다. 그거를 매달 한 번씩 은행에 대여를 하든 판매를 하든 해서 실질적으로 유동성을 공급을 해준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팔리지 않고 남은 에스크로 물량은 다시 맨 뒤 그룹으로 가가지고 55개월 뒤에 다시 대여 및 판매로 이루어진다. 즉 다시 말해 이 리플사의 에스크로에 대한 부분은 OGL 시스템에서 통화 송금 브릿지로 XRP가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하나의 안전 장치이다. 혹시라도 모르시면 제가 링크 오른쪽 영상에 남겨둘 테니까 꼭 학습하셔서 알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XRP를 투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리플사의 기술, 왜 에스크로 물량이 있고 1000억 개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채굴이 안 되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고 등등등의 기술력, DLT가 뭔지, 분산 원장 기술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숙지를 해 주셔야지만 XRP를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투자하시기 전에 남의 말 듣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학습과 공부를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가 너무 길었네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암호화폐 펀드 2주째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에 신규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요즘 조금 약보합 상태를 보여주지만서도 50% 이상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굉장히 많은 도미넌스를 차지하고 있죠.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의 50%를 현재 비트코인이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신규 자금이 몰렸다라는 부분이고요.
에밀리에님의 트위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CBDC로 지원되고 XRP가 브릿지 통화가 될 것이라고 케냐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말했습니다. XRP는 굉장히 비전이 발달하는 부분, CBDC의 심장이고 스위프트 2.0의 그물망을 다 깔아놨으며 모든 페이 시스템의 중심이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헤지펀드 매니저가 이야기합니다. 리플 승소 시 XRP 무난하게 10달러 이상 돌파 가능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기사에 현혹돼서 투자하기보다는 본인이 리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기술력에 대한 확신이 있고 어떤 기득권 세력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지를 아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타임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리플에 대해 성공 투자하는 비결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요. 공부, 스터디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 부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리플 국경 간 결제 혁신을 위한 미국의 FPC 그리고 청산소 지원을 획득했다 나오고 있고요. FCP는 뭐냐? Faster Payment Council로부터 국경 간 결제 부문의 도구를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여기 내려가면 트위터 하나 보이죠? 좀 더 면밀히 보고 가겠습니다. 보게 되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의 클리어링 하우스 프레젠테이션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리플과 스텔라 재단, 스텔라 루멘, XLM을 국경 간 결제 문제 해결로 인용을 했다. 이미 미국에서 클리어링 하우스에서 XRP와 XLM에 대한 국경 간 결제의 해결책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이 클리어링 하우스가 어떤 곳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스, BMO, 뉴욕 멜론은행, 캐피탈원, 시티뱅크 나오고요. 시티즌뱅크, 코메리카, 도이치뱅크, 피프트 서드 뱅크, HSBC, 헝팅턴, JP모건 체이스, 키뱅크, AMNT뱅크, PNC뱅크, 레존스, 산탄데르, 토론토 도미니온은행, 트루이스트, US뱅크, 웰스파고까지 역시나 항상 언급드렸던 기득권층이 다 들어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미 이 클리어링 하우스 자체도 리플과 스텔라 루멘이 국경 간 결제에서 쓰인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 조금 더 확장해서 7월에 출시되는 페드 나우 역시도 ISO 2002가 탑재돼서 나온다는 부분으로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시티그룹이 검토합니다. 리플의 소유 메타코어와의 파트너십을 말입니다.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이제 굉장히 큰 시티그룹마저도 검토를 하고 있다. 메타코는 리플이 지분과 돈으로 매수를 했었죠. 그렇기에 다른 기사를 보면 리플의 자회사라고 나오고 있고 메타코, 시티그룹과의 가상화폐 파트너십을 논의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시티그룹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미국의 굉장히 큰 대형 금융 서비스 기업이고요. 1988년 4월 7일에 미국계 은행의 시티코프와 플러스로 트래블러스의 그룹이 합병하면서 생겨났다. 굉장히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큰 회사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티그룹의 대주주를 보게 돼도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가드, 버크셔 해서웨이까지 기득권 세력들의 총 집합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 지을게요. XRP와 아까 이야기한 XLM, 스텔라 재단 마찬가지로 뿌리가 같고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 이미 입증은 끝이 났다. 게임은 정해졌어요. 이제 기득권들이 언제 이거를 수용을 해주고 미국에서 브로드캐스팅이 언제 일어날지 시간 문제다. 우리는 그때까지 타임 레버리지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의 가격 아직까지도 모으기 정말 좋은 가격대고 리플에 대해서 오늘 제가 두 가지 기사를 통해 굉장히 좀 잔소리를 많이 드렸었는데 당신은 현명한 투자자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이 XRP를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기술이 어떤 기능을 하고 리플사가 어떻게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미래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투심을 이어 나가셔서 타임 레버리지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멋있는 구독자 선생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고 비가 많이 오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